네, 4교시 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요. 첫날이라서 뭐 비록 한 달에 한 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꾸준히 같이 보고 공부해야 될 분들이니까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인원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름하고 어디서 왔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만 서로 인사 나누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이렇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네. 오른손잡이가 되는 이유 질문이 들어와서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야겠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1학년 아이들 한글 어떻게 가르치 고민하면서 박변 선생님 알게 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광섭입니다. 저는 서울 상계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혜라고 하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은 저도 발도르학교의 교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아카데미 과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인이고 저희 딸 분명히 이제 발도르프 어디서 졸업했고요. 저희 큰애는 발도르프가 아닌 다른 과천에 있는 무지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둘째도 이제 입학 예정인 아이의 엄마입니다. 순전히 저의 욕구 배우고자 하는 제 욕구에 의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뱀사고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하고요. 박변 선생님이랑 남교육청에서 오시고 연수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때 인연돼서 주요 공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네, 여기까지 멀리서 오시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히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에 있는 초등 제한학교 만대중학교에서 왔습니다. 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현지라고 하고 이렇게 3명이서 부산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다음 주 3월 4일부터 초등학교 5학년 애들 처음으로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그래서 걱정이 산더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소환이고요. 양평학교 1학년에 이번에 입학하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가 배우는 것을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싶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는 학교가 은퇴했고요. 그래서 3달 전에 양평으로 왔어요. 주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임윤서라고 하고요. 인천에서 있습니다. 양평 자유학교에서 함께 하려고 애썼다가 그건 좀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이런 박변 선생님 강의하시는 거 배우고 싶어서 멀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효진이고요. 양평 자유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아이들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있는 용문초등학교 특수교사 최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천에서 새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보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양평 자유학교 1학년 큰딸이 입학하게 됐고요. 이렇게 멀리서 오신 거 보면서 그 열정이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참 반갑고 즐겁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연이고요. 서울 강명초에 근무하고 있고 저는 올해 1학년을 맡게 됐는데 박규현 선생님께서 쓰신 그 하늘에서 온 한글 책에 꽂혀가지고 애가 듣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호. 저 작년에 아이를 양평 자유로운 말교육학교 보내기 시작해서 1년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새 아이 양육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교육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편연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가 양평의 발그룹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담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촌에 사는 박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태초에 초중교사고요. 혁신학교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너무 소진되어서 수혈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3월에 서울에서 개교하는 하늘숲초라고 거기에서 근무하게 될 임정이고요. 저 서울에서 여기 오는 것도 고민을 엄청 하고 왔는데 부산에서 지구에서 제가 창피해졌어요. 네, 오랜만에 또 공부하게 돼서 재밌는데 저는 오늘 되게 오전 강의가 저는 힘들었어요. 처음 듣는 것도 많고 해서 선생님 책을 읽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놓고 올해는 그냥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조금씩 가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 송암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임정희입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오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 계셔서 같이 또 따라오게 됐고요. 아이들과 또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 명지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모빈이고요. 양평 자유학교 4학년의 아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서영입니다. 양평 자유학교에 1학년이랑 4학년 보내고 있고요. 오늘 밥이 많이 남았거든요. 다음번에는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막상 듣다 보니까 진짜 동서남북에도 다 왔네요. 완전 전국구로 그냥 남쪽에서도 오고 중부지방에서도 오고 빠진 지역이 있구나. 강원도, 제주도가 없다. 그 하늘에서 온 한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국민정음 제자 원리를 집중적으로 하긴 할 텐데 미리 양해 말씀을 오신 분들한테는 전달이 되겠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테고 좀 드리자면 그 하늘에서 온 한글 책을 보신 분들은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1부는 제자 원리 해설을 하고 있고 2부는 이제 지도안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실제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책을 만들었지만 이 책이 어쨌든 사람들에게 뭔가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면 주로 2부 때문일 거다. 2부 때문에 쓰일 거다. 1부도, 근데 1부의 역할은 뭐냐? 2부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해례본의 정확한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이런 실천적인 교과 방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 근거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일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두 가지 장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문의 장맥이고 또 하나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주역적인 세계관이 우리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공론의 장에서 이게 지금 퇴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가르치거나 배우는 과정들이 너무나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없어서
개념 자체가 너무나 생소하고 이게 하나의 다른 패러다임 내지는 세계관에 입각해 있는 건데 낱말부터 생소하고 글자 한자한자가 생소하고 논리는 더더욱 생소하고 애초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개념이 자연의 실제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런 어떤 그 패러다임이 근거에 두고 있는 어떤 자연에 대한 태도, 어떤 우주에 대한 그 태도 이런 것들은 본격적인 주역 공부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책의 성격상 그런 걸 쓰게 되면 책이 뭐 1000페이지짜리 책이 되는 거죠. 예. 이 책은 어쨌든 첫 문자 교육하는 아이들한테 나가야 될 거를 고려하면 그렇게 본격적인 주역 해설을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어떤 후민정음에 있는 제자 원리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쓰면서도 일부를 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의미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데 뒀던 거고 나가면 이걸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입이 한 발이 나올 거다. 이걸 읽으라고 썼냐 이런 반응이 나와도 할 수 없다 라는 거를 조금은 각오하고 냈던 책입니다. 그래서 권하다면 주변에도 혹시 제가 기회가 있다면 사실 저는 후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한국 사회에 이렇게 공유하고 퍼뜨리는 거가 굉장히 공적으로도 저 자신도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 세대의 노력에 의해서 다음 세대까지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연령만 된다면 근데 이제 이런 반응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들으시겠지만 강의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강의를 하면 금방 알아듣게 설명이 되는데 문자로 그 제자 해례본에 있는 글자들을 풀이하는 식으로 문자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책만 봐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강의를 하면 막 판서를 하면서 시각적이고 반복되는 어떤 질서들을 보여주면서 하게 되면 그만 딱 감 잡으시는 분들도 책만 봐가지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튼 대소자리를 가리지 않고 국민정음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좀 그게 어떤 연수자리가 됐던 조그만 공부 모임이 됐던 좀 다니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쨌든 이 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국민정음 제자원리 해설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의를 듣는 게 지름길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첫 강의라서 앞에 서문도 길었고 또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강의 때 제일 좀 떠듬떠듬한데 이제 다음번 강의 넘어가면 조금 더 편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나고 나니까 이야기를 못했네 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있었는데 요 돌아보기 시간은 이제 오전 오후 강의 끝나고 나서 돌아보기 시간대가 말하자면 Q&A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권장사항으로 질문지를 미리 좀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질문지를 받으면 돌아보기 때 이제 그 중에 반복되는 것들은 좀 추려내고 좀 순서를 잡아서 효율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질문지를 아무도 안 쓰셨죠. 그냥 자유롭게 Q&A를 해도 되고요. 일단은 질문지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왜 오른손잡이가 되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구의 자전공전 방향과 물리적인 힘의 방향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어서 소위 제가 간단한 명당 하나 보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진짜 간단합니다. 근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한번 흐른다고 생각해 보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강물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A 지역하고 B 지역이 있는데 이 둘 다 농토다. 농지다라고 해보죠. 농지다라고 해보면 어디가 명당일까요? 확률 절반이니까 찍어도 50%는 답인데 한쪽은 흥하고 한쪽은 망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런 지역이 있다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는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흥하고 한쪽은 망합니다. 네? 흥하는 쪽이 어디일까요? 예? 왜 그럴까요? 딱 보는 게 이 진짜 간단한데요. 이게 둘밖에 안 되잖아. 회전 방향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문제거든요. 예. 지금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운이잖아요. 자기력 같은 거예요. 자기장 같은 겁니다. 이게 빨아들이는 힘이거든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근데 그건 물이 아니라 도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도 이것도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거잖아요. 요렇게 흐르면 지금 A지역은 요렇게 흐르는 거잖아. 그러면 기운이 위쪽으로 빠져 올라가요. 기운이 위쪽으로 빠져 올라갑니다. 6이 있고 9가 있는데 9는 요렇게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운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6은 거꾸로죠. 예, 거꾸로니까 이러면 기운이 하강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나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하죠. 오른쪽으로 들리면 앞으로 직진하면서 밑으로 내려 꽂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사가 오른쪽으로 들리면 박히게 돼 있고 왼쪽으로 들리면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박히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립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공전 자전의 방향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모조리 다 좌회전하죠. 우회전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해가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면서 우회전하는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볼 때는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자기의 스탠 포인트가 어딘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는 태양이고 달이고 지구고 목성이고 토성이고 전부 좌회전합니다. 이렇게 좌회전함으로써 일어나는 좌회전을 하는 어떤 기운이 있다. 그럼 밑에서 위로 기운이 솟구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니까 이걸 직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면 위에서 기운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걸 천기를 받는다라고 해요. 천기를 받는다. 지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광물 식물들한테는 지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지기의 영향으로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이기도 해요. 저 지기의 영향으로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한테는 이 지기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야 되는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기운을 보태주는 게 아니고 애를 쓰게 만드는, 저항해야 되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기가 많이 올라오는 곳에 있는 요 동네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쉽게 생리적인 병에 걸린다든지, 그 똑같은 작업을 해도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에너지를 더 써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발생하니까 사람이 안 좋은데요. 여기가 지기가 많은 데가. 거꾸로 천기가 많은 데는 별일 안 하고 있어도 오히려 주변의 힘을 받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풍수의 ABC의 A 팁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는 데서 그걸 알아보려면 오른쪽 왼쪽 방향 기준을 어디를 가지고?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사는 데에서 물론 실제로 적용하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정밀하게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현대 생활이 복잡해서 옛날처럼 자연환경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차 도로가 있다. 그럼 차가 이쪽으로 달리냐 저쪽으로 달리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장이 다르게 형성되거든. 근데 대부분 4차선 도로 유상돼서 양방향으로 달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형에 따라 가지고도 어떤 그 바람의 흐름들이 달라져서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도시의 빌딩 숲인데 지형을 어떻게 해?
예, 없던 구조물이 턱 생기는 바람에 예, 공기의 흐름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일이 늘상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현대적인 이런 삶의 여건 속에서는 힘듭니다만, 그러나 약간만 이런 환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실제로 친환경적인 어떤 자연 친화적인 구축을 하려고 하면 당장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간단한 팁인데 그럴듯하죠. 예.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왜 됐냐 하면요, 이게 인간의 직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직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손이 자유롭게 되면서 사물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물들을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시킬 수 있게 됐잖아요. 동물들은 사물들이 있는 공간적 구조를 활용하는 것 뿐이지 이걸 이동 시키지 못하잖아. 예, 그 기껏해야 먹이를 끌고 가는 정도인 거지. 먹이를 끌고 가는 거지. 근데 지금 요 간단한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 배가 아파서 배를 쓰다듬을 때 배에 만약에 장부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부가 경직돼서 예, 배가 아프다든가 뭐 속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배를 풀어줘야 되잖아. 배를 풀어줘야 되면 좌회전 시켜야 될까요? 우회전 시켜야 될까요? 예? 좌회전을 시켜야 될까요? 우회전을 시켜야 될까요? 우회전을 시키면 위에서 압력이 들어가잖아요. 압력이 들어가잖아요. 오르나사 법칙처럼. 우회전을 시키면 압력이 들어가잖아요. 더 굳어져요. 그래서 배를 풀어줄 때는 좌회전으로 풀어줍니다. 좌회전으로 풀어줍니다. 뭐 이것저것 모르겠으면 막 주무르면 됩니다. 괜히 헷갈린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냥 막 주무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예, 정밀하게 뭔가 조치를 해야 될 때는 이런 어떤 규칙들을 지켜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사람이 직립을 했습니다.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이용합니다. 근데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잡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잡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위로 올라가는 힘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왼손으로 되겠습니까? 오른손으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잡잖아요. 이러고 올리는 게 위로 올라가는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오른손 법칙 그대로죠.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무게인 것을 사람이 특별히 오른손 왼손에 습관적인 훈련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오른손으로 뽑아 올리는 게 왼손으로 뽑아, 똑같은 걸 왼손으로 뽑아 올리고 오른손으로 뽑아 올려 보면 오른손으로 뽑아 올리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틀면서 뽑아 올리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나사를 오른쪽으로 들면 박히잖아요. 왼쪽으로 들면 풀리잖아요. 왼쪽으로 들면서 뽑아 올리는 게 훨씬 잘 들어 올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문명 발달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직립해서 어떤 도구를 발달시키고, 근데 도구를 발달시킨다는 조작 과정 자체가 물건을 이동시키고 쥐고 흔들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손의 기능은 들어 올리는 데 있어요. 물론 뭐 어떤 것들은 내려놓는 작업도 해야 되겠지만, 늘 양방향이 다 있기는 있지만, 어떤 시공간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들어 올리는 힘을 이용하는 거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물질 문명적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오른손잡이가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근데 거꾸로 정신적인 면에서는 이건 오히려 이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문명 발달에는 이게 도움이 되지만, 이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 발달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위 말해서 영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이런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성이 팍팍해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어떤 물리적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생존적으로 유리한 습관인데, 그 문명이 그런 쪽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또 정당화가 돼버린 거고, 사회구조가 전체가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오른손잡이가 편리하도록 모든 시설이나 장치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관습적으로 또 오른손잡이에 적응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좋다 나쁘다가 있는 건 아니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애초에는 자연력 때문에 규정된 것을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또 문명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하나의 규범으로 포착을 시키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른손잡이가 일상화됐다. 그러면 운의 역할은 뭡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운에는 이제 옥수수 곤죽처럼 남아있다고 아까 그 자료에 써져 있거든요. 그럼 이 곤죽에서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 하는 건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이원적 존재로만 바라본다면 자, 감각이 주는 자극이 피를 통해서 이동이 되고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돼가지고 뇌에서 종합이 돼서 인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식이 일어나는 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감성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다냐 했을 때 인간을 이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다지 라고 생각해요. 인간 마음이 다지 뭐. 마음 이상에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지학도 그렇고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도 그렇고 인간을 이원적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삼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말은 감각 지각의 영향권 아래에서 형성된 마음 말고 그 이상의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 의식 가능성의 영역이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오른손잡이가 열심히 어떤 물질적인 그 경험과 조작을 통해 가지고 좌뇌를 발달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인식 발달. 근데 인식 발달이라고 하는 게 개념 논리적인 인식 발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념 논리적인 인식 발달. 우리가 기초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감정이 조금 성화되면 감성이라고 하고 이 감성이 조금 더 성화돼서 더 추상화되고 이거를 조작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개념과 논리가 발달을 하잖아요. 그럼 개념 논리가 발달을 하면 이걸 바탕으로 계산과 추론, 판단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거든요. 여기까지 보통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까지가 감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어떤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각의 범위 안에 있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감각의 범위 안에 있는 과정들이다.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감각의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을 내재하고 있거든요. 감각 범위 바깥에 있는 걸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감각을 거치지 않고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각의 효과가 워낙 강렬하니까 평소에는 그 능력이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좌뇌가 만약에 그런 개념 논리라든가 언어라든가 도구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주름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좀 미개발되어 있는 우뇌 쪽에는 뭐가 있겠느냐? 감각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이쪽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럼 초감각적 어떤 인간의 잠재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초감각적 잠재력은 전부 우뇌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우뇌로 몰리게 돼 있어서 이 우뇌에다가 어떤 자극을 주면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돼요. 자기가 도tos다는 착각을 가지기 진짜 쉽습니다. 물리적 조작을 통해서. 운의 변형계에다 탁 자극이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요. 갑자기 자기가 신이 됐다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물론 그것은 일시적 어떤 환상 효과지만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뭐 종교적 깨달음이니 뭐니 이런 거 그거 다 물리적으로 조작 가능한 거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조작 가능하다는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그런 외부의 물리적 조작이나 인위적인 조작 없이 내면의 의식의 능력으로 자기 운에 뭐 어떤 정보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직 의식의 힘으로. 꿰뚫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슈타이너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럼 운에 쌓이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영적인, 초감각적인 내용물들이 운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주름이 발달 안 한단 말이야. 왜? 평소에는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이쪽에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름이 발달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타공인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리적 증거를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스님들이
뭐 사리 몇 개 나와나 이런 거 따지잖아요. 저는 사리가 왜 깨달으면 증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 생기는 저기 요로결석 같은 거 아닐까. 도대체 사리가 왜 깨달으면 증거가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사리가 깨달으면 증거가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운의 주름이 좌뇌 못지않게 찬란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크리슈노무르티나 슈타이너급 정도 되는 현대에서도 자기가 어떤 자기 운의 세계를 자기가 자기 내면의 의식 속에서 자각했다라고 자타 공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운해가 좌뇌 못지않게 잔주름이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운해 개방이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자기 운해에 있는 내용물들을 들여다본다. 이걸 슈타이너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가 영계에서 아카샤 레코드를 봤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아카샤 레코드라고 하는 게 아카샤라고 하는 게 우주의 모든 의식적 정보가 모여드는 어떤 특정 시공간을 지정할 수 없는 모여드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주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힌두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옛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어떤 신비주의까지 신자까지 내려오고 있던 떠도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슈타이너 같은 사람은 아카샤 필드에 실제로 있고 자기는 체험을 했고 그 아카샤 필드를 들여다보니 어떤 사물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들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원리적인 질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뭐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요것도 잘못 생각하면 이제 뭐냐 주술적인 얘기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 인간 누구든지 운에 많은 정보를 사실 담고 있어요. 운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면 다 아실 얘기니까 뭐 특별히 가리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인지학은 인간이 윤회한다고 생각해요. 윤회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아닙니다. 종교 아니지만 우주적인 과정에서 실제로 카르마가 윤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체가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박규현이라고 하는 개인이 윤회하는 게 아니고 박규현이 생전에 했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카르마가 있는데 그 카르마가 다음 생에 어딘가 다른 개체하고 결합해서 그 힘이 다시 재생하고 어떤 진화 발전하려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의견이 아니고 증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그러니까 인간이 윤회가 있다라고 보고 그 윤회가 그러면 그 이제 윤회는 개체성이 윤회하는 게 아니고 카르마가 윤회한다고 보는데 그 누구든지 카르마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카르마가 있는데 그 카르마가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느냐? 성향과 기질 같은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의 천성이라고 하는 거. 실은 그 사람의 카르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카르마가 우리가 그 사람의 본능적인 타고난 의지적인 측면이라고 그 발도르프에서도 의지감성사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중에 이 의지는 막 애를 쓰는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고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타고난 본성적인 성향기질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본성적인 성향기질의 가장 심층의 어떤 핵의 카르마가 또아리를 들고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카르마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 카르마 덩어리를 종자라고 하거든요. 어떤 씨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죠. 산스크리트어로는 이걸 아레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불교에서 깨달음을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자기의 아레야를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아레야를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럼 아레야가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 아레야 그 종자식, 그 종자의 내용물이 여기에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로 잠재력의 어떤 상태로만 무자각적이지만 근데 운해하고 잔해하고 상호작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계속해요.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계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작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의 천성, 나의 성향 기질의 어떤 영향을 계속 받고 있지만 무자각인 거예요.
무자각인 겁니다. 무자각인데 어떤 개발 과정에 해가지고 우리가 내 오른쪽에 이러저러한 성질과 정보가 있네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걸 두고 불교에서 아레야식을 구경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레야식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구경각, 모든 경지를 다 이제 보는 경지가 됐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거는 기존에 어떤 불교가 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식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나 이런 거하고 그 용어만 달랐지 실제적인 과정에 대해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불가능한가 라고 하는 문제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해보면 알아요.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종의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수행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수행전통에서 그걸 일종의 증명하는 방식들이 발달돼 왔잖아요. 운해계망을 어느 정도 했는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일종의 그 검증하는 방식들이 각 종교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발달을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주술적이다라고 볼 어떤 하나의 믿음이나 신앙의 차원에서 볼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을 왜곡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런 역사적 현실들이 늘 있죠. 오도된 신앙, 교조적 신앙으로 받아들인다거나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비합리적이거나 무근가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뇌에는 소위 우리의 영성과 관련된 것, 카르마와 관련된 것들이 집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깨우면 영감이 발달한다. 영감이 발달한다. 이쪽을 깨우는 다양한 방법들을 흔히 말해 수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수행법의 한 가지에만 들어드리자면 보여드리기는 약간 거시기 한데 가부좌를 틀 때 오른손 오른발을 밑에 둡니까? 왼손 왼발을 밑에 둡니까? 남자 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실제 효과 차이는 미미해요. 원칙은 뭘까요? 일단 불교가 이제 좌식성법이 제일 발달됐으니까 불교를 기준으로 해보면 불교나 도교나 똑같아요. 실제로 그 수행의 효과, 노리는 효과 같은 것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방법, 접근 경로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가장 일반적인 참선을 할 때 어느 쪽 다리를 별가부좌 했을 때 어느 쪽 다리를 밑에 두냐고. 오른 다리를 밑에 둬요. 그리고 오른손을 밑에 깝니다. 오른손을 밑에 깝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인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오른손을 밑바닥에 까는 거고 왼손을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결과부자 할 때도 오른 다리를 밑에 깔고 왼발을 위로 올려요. 요거를 항마좌라고 합니다. 항마좌라고 하고 거꾸로 하는 걸 길상좌라고 해요. 그래서 절간에 가보시면 잘 보시면 부처님은 길상좌를 하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마좌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수행자나 보살들은 다 항마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행 중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항마라는 말을 써요. 항마가 뭐예요? 오른쪽 신경들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신경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호흡을 할 때 자세를 잡기를 기가 가장 잘 순환할 수 있는 정자세를, 피라미드 자세를 잡아가지고 일정한 규칙적인 호흡을 해주잖아요. 규칙적인 호흡을 해주면 우리 몸의 기류들이 어쨌든 제일 잘 순환할 수 있는 자세를 잡고 호흡을 하고 안정된 호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잘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평소에는 오른손 오른발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개발되어 있는 오른손 오른발의 어떤 감각의 작용들을 내려 눌러버리는 거거든. 누르는 상태에서 명상에 들어가면 오른쪽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좌뇌가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좌뇌가 개발되는 게 아니고 우뇌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항마좌 자세를 취하고 어떤 집중 명상을 긴 시간을 두고 하면 그 방식 자체가 우뇌 개발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실험적으로 혹시 경험적으로 해보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저는 해보긴 했습니다. 해보면 이렇게
손을 오른손을 아래에 두고 왼손을 위에 깔고 이걸 입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뇌파가 쭉 떨어지는 걸 본인이 느끼거든요. 본인이 느껴서 어느 수준까지 떨어진 거를 입정이라고 합니다. 입정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한 10분, 20분만 지나면 오른손 위에 있는 왼손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져요. 막 쥐날 듯이 아픈 듯이 느껴져요. 아래 깔려있는 손발이. 예. 천근만근인 것처럼 그 압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잘 못하죠. 근데 딱 자세를 고정시키고 딱 피라미드 자세로 그 어떤 기회순환이 가장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어떤 그 특별하게 감각을 이게 한편으로는 감각을 죽이면서 즉 인위적인 감각작용을 멈추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고요한 상태에서 모든 감각이 깨어있게끔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느 한쪽을 눌러놓으면 얘가 눌렸다라고 하는 감각의 어떤 그 반작용 이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손 하나 발 하나 방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운해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운해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네. 자극을 줘서 이쪽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가부좌 틀고 호흡만 하는데도 뭐가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운해가 조금 활성화되면 원래 내가 지식과 정보로서 알고 있던 좌뇌가 재해석이 되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법들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운해의 역할은 뭐냐? 운해의 역할은 아카샤 저장고입니다. 네, 감각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어떤 인간의 의식 가능성들이 운해에 몰려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운해를 자기가 자기 의식 내 우리가 자기 감정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내가 화났네? 근데 내가 화난 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화가 난 건데 속으로 보면 오히려 어떤 인종욕구에 시달리고 있고, 그 더 밑에 보면 오히려 내가 어떤 깊은 심층에 나도 몰랐던 어떤 그 카르마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유전자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있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나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듯이 내가 나의 이성이나 판단의 프로세스도 들여다볼 수 있죠.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듯이 어떤 상태에서는 내가 나의 운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운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어떤 과정이 굴러가고 있는지 이걸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를 두고 흔히 뭐 돋았다, 뭐 깨달았다, 뭐 영성을 얻었다, 뭐 어쩌고 하는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뿅 하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뿅 하고 된다고 생각하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부작용이 좀 큰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선불교에서는 뿅 하고 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너무 대중적으로 이게 좀 왜곡된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언어가 인간의 자의적 학문이 아니라면 언어가 우주로부터 와서 첫 언어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이거는 강의자를 괴롭히려고 낸 소리가 먼저일까요? 빛이 먼저일까요? 소리가 먼저일까요? 빛이 먼저? 이 우주에서 어떤 진동과 떨림이 먼저일까요? 빛이 먼저일까요? 진동이 먼저입니다. 진동이 먼저입니다. 진동이 먼저고 빛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물론 물리학적인 해석이 뭐라 하더라도 주역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진동이 먼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각기관들 중에서는 청각이 먼저 발달할까요? 시각이 발달할까요? 청각. 근데 청각이 발달하기 전에 베이스가 돼줘야 되는 몇 가지 감각기관들이 있어요.
촉각, 운동감각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언어 얘기하면서 경험적인 자극이 뇌의 주름을 만들어가지고 언어를 만들어냈다 슈타인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응용을 하면 어떤 애가 언어 발달 장애를 겪고 있어요. 언어 발달 장애를 겪고 있으면 대개의 경우는 얘한테 언어를 가지고 직접 어떤 자극을 해가지고 고쳐지는 경우보다도 다른 감각기관들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치유 효과를 발휘하게끔 유도하는 게 훨씬 교육적인 치유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말하면 말이 잘 안 되는 애들은요 촉각 운동감각이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촉각 경험, 운동감각, 균형감각 요 라인들을 하위 감각들을 발달시켜주면 예, 뜨듬뜨듬 하던 이게 말과 관련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심리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리적인 문제로는 감각 발달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 중에서 하위 감각 중에 촉각, 운동감각 요거 발달 안 돼 있으면 언어가 작동을 못해요. 언어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도의 언어가 되려면 시각청각은 어린애들의 옹알이를 벗어난 수준부터 3살, 4살, 5살들이 하는 말들 5살 이후부터 하는 말들하고 5살 이전에 하는 말이 또 달라요. 5살 이후부터 하는 말들 5살에서 7살 사이에서는 시청각이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때부터 시청각이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5살 이전에 언어와 관련된 전체적인 그 감각, 전체적으로 발달되어야 되는 감각들은 대부분 촉각 운동 감각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드릴 수가 있는데 질문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적답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소리가 먼저인가요? 빛이 먼저인가요? 소리가 먼저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려면 또 외삭적으로 끌고 들어와야 될 얘기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음에 이 뒷부분에 동양철학의 주역이 일정상 돼 있는데 그때 우리가 복귀파괴, 문왕파괴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청간지지 아시죠? 가벌명령은 무기경신인데 그 자축인면 진성하면 신효술에 이거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걸 설정했는가도 혹시 아세요? 이게 사실은 하늘 천문이라고 하는 게 하늘의 별자리들이잖아요. 이 별자리 자체를 천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천문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별자리 중에서도 인간의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 능력이 발달하면서고 특히 시간과 관련해서 시계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잖아요. 저 시계가 아마 인류 문명 역사에서 불의 발견만큼이나 의식 발달에 있어서는 끝내주는 전환적인 발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도대체 저 기가 막힌 발명품을 어떻게 누가 뭘 보고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인간이 과연 생각해낸 것일까? 저거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관찰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딱 박아놓은 걸까요? 관찰해서 그대로 갖다 박아놓은 겁니다. 뭘 관찰했을까요? 무슨 별? 북두칠성이에요. 인류는 북두칠성의 움직임을 보고 분침, 시침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계의 움직임 자체가 북두칠성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이 북두칠성의 움직임하고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이 변화하는 흐름하고 이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대기의 흐름은 청간으로 표시하고 대지의 변화는 지지로 표시해 가지고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도록 어떤 규칙적인 조합을 순열 조합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청간지지거든요. 그러면 청간지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천문관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천문관찰. 그래서 이걸 갑자성두라는 말을 씁니다. 갑자가 바로 청간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는 두병소지를 보고 읽어냈다 이 말이에요. 두병소지라고 하는 게 두병이라고 하는 게 북두칠성이 국자처럼 생겼잖아. 그 끝에 있는 7개의 별자리인데 끝에 있는 이 끝에 자루 끝에 2개 요거를 두성 병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두병이라고 합니다. 이 두병이 어디를 가리치는가? 두병이 가리치는 바 이게 두병소지죠. 그래서 청간지지는 두병소지다라고 하는 것은 청간지지는 어떤 북두칠성의 움직임을 보고
우주적 시간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하고 계절의 변화하고를 연결시키는 데서 만들어졌다 이 뜻입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럼 가불병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천문학의 기호예요. 천문학적 기호입니다. 그러면 천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사물에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문의 변화에 따라서 조응하는 사물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물의 변화를 하나의 상징 부호로 표시해 놓은 거.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태극기에 걸려 있는 금공강례예요. 금공강례. 자연에 바람이 분다 이런 거는 송쾌로 표현합니다. 어떤 진동이 울린다 이런 건 진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뭔가 활짝 열리는 힘이 나온다 이건 금쾌로 표현하고, 닫힌다 이런 건 공쾌로 표현합니다. 올라간다 미쾌로 표현하고, 잠긴다 이런 건 강쾌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의 기본적인 움직임들을 하나의 부호로 표시해 놓은 이게 팔괘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갑자와 어떤 팔괘 혹은 팔괘로 확장시킨 유기파괴 이런 것들은 동양의 천문학으로부터 비롯해서 나온 어떤 자연으로부터 유추한 수학과 과학의 토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저기 갑자나 팔괘가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사실 갑자나 팔괘가 미신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하나의 이념적 담론처럼 주장하는 거지. 그걸 증명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그거 증명 못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고대 문명에, 우리 근대 문명이 찬란한 진보를 이루고 있지만 고대 문명이라고 해서 그 나름대로 합리성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고대 문명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게 근거가 없다면 고대 문명의 어떤 모든 어떤 발전이 거부되는 거겠죠. 전통이 거부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갑자나 팔괘 같은 것들이 비합리적인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아주 빅 스토리. 도대체 인간은 왜 생겼나? 애초에 그 을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을라들이 물어보는 거에 답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말 우리는 상상의 나를 펼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인간은 왜 생겼나 뿐만 아니고 애들이 물어보면 별은 왜 생겼냐, 지구는 왜 생겼나, 이딴 거 다 물어보죠.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냐, 그럼 너무 멀리 갈 거 없이 일단 지구라고 치고 내가 경험 가능한 환경들 왜 이렇게 짜여졌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그 배경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배경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 인간이 얘기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배경은 결국은 우주 움직임이에요. 이때 그리고 우리가 우주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동양의 어떤 세계관들은 1차적으로 태양계 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태양계 바깥은 안 다룹니다. 그런데 태양계 바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가 아니고 태양계 안에 있는 것들이 태양계 밖에서도 반복된다라고 가정하는 걸. 규모만 다른 방식으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원리만 잘 알면 된다. 이 안에 있는 논리가 자연에서 반복이 되고 사람한테도 반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주자연을 연결하는 보편적인 질서 이런 거 파악하려고 애썼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 첫 시간에. 근데 그 보편적 질서를 다루고 있는 게 동양에서 주역 같은 것들인데, 이런 틀들을 가지고서야 우리가 비로소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문제, 진동이 먼저냐 빛이 먼저냐 이런 문제, 이런 건 과학이 접근 못해요. 측정 가능한 어떤 방법과 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어떤 이 우주자연 변화의 가장 근본을 다루는 이런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 원리적인 틀이 동양 같은 경우에는 주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주역적인 근거를 들어서 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재현이 되거든요. 어떻게 재현이 되느냐? 사람의 어떤 생리적 반응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재현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인간이 어쨌든 기술적으로 뭔가를 응용하려고 했을 때 이제 보편 원리에 의해서 이해한 것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단계에서 자연의 반응들 이런 것들 속에서 재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정을 이해 못해도 재현이 되니까 우리가 과학을 법칙이라고 신뢰하는 이유 중에 이유의 가장 큰 근거는 재현 가능성이잖아요. 재현 가능성.
똑같은 가설과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재현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설사 프로세스를 몰라도 과학을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 말씀하신 인간한테 말하자면 일종의 최초의 언어, 인간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최초의 언어를 발성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 또 문명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빅히스토리입니다. 근데 말씀드릴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좀 다른 논리들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거라서 다음을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슈타이너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최초의 언어가 누구의 입에서 언제 터져나오는가. 어떤 인물을 지목할 수는 없겠죠. 자연환경이 이렇게 되고 인류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 인간에게서 언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됐다. 그 왜 그렇게 됐다를 설명하고 있는 슈타이너판 설명책이 있기는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류의 종적인 변화 과정들을 추적하면서 현 인류 전 단계 레무리아 인종이라고 하는 종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의 현 인류의 조상인 아틀란티스 인종이라고 하는 인종이 나오게 되는데 레무리아에서 아틀란티스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 때 인류가 처음으로 언어를 발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양성이 분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언어를 발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어떤 신경 조직이 그 전 단계에 비해 가지고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언어 레벨의 분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언어를 발성할 수 있었다 하면서 슈타이너가 설명하고 있는 책은 있어요. 그 책도 요번 우리 전체 월 세미나 중에 아카샤 연대기가 한 꼭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카샤 연대기에 나와 있는 우주 발생, 이게 바로 창세기잖아요. 우주 발생론. 아카샤 연대기에서 우주 발생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동양에서도 우주 발생론을 제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양의 우주 발생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창세기가 있는데 동양의 우주 발생론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신화 같은 이야기 같은 이런 거 빼고 주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호의 의미를 읽어낼 줄은 몰라서 그렇지 그 부호의 순서 자체가 우주 발생론에 근거해서 순서대로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독해할 수 있게 되면 동양은 우주자연의 어떤 발생 변화를 이렇게 이해했구나 하는 거를 어쨌든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카샤 연대기가 서술하고 있는 거 비교 대조해 볼 수 있죠. 비교 대조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역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슈타이너가 대단하죠. 정말 슈타이너가 한 개인으로서 어떤 슈타이너가 동양의 그런 쌓았던 이런 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통찰력만 가지고 그런 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언어가 개념이 되고 사고로 연결되는 과정은 또 어떻게 형성되나 이런 질문도 너무 긴 질문이기도 하고 다른 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언어가 있기 전에 우리는 감각 경험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 감각 경험이 반복적으로 몸 안에 누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슴과 머리를 피와 신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아슴프레하게 어떤 하나의 상이 떠오르죠. 상. 어떤 경험을 반복하면 그 느낌이 마치 시각적 형성처럼 머릿속에 잔상이 남게 돼요. 잔상이 남게 됩니다. 자, 내가 어떤 걸 마셔봤는데 고소해, 또 따뜻해, 뭐 이런 느낌. 커피를 마셔봤는데 고소하고 따뜻하다. 한번 느끼고 나서 그 반복이 안 되면 잊어먹어요. 망각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매일 먹었다든가 이래가지고 반복이 됐어. 반복이 되면 내가 이걸 커피라고 부를 말을 아직 몰라. 말은 모르지만 이 커피에 대한 느낌이 커피를 안 먹고 있을 때도 어떤 자극에 의해 가지고 그걸 떠올리게 되면 내 머릿속에 관념 속에 그 느낌의 잔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의 잔상을 아이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잔상을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식 본능을 타고나잖아요. 어떻게든 인간은 인식하려고 합니다. 왜 또 인식 본능을 타고나는가 하면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어지는 근본 감정은 불안이거든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어지는 근본 감정은 불안입니다. 그럼 이 근본 감정을, 이 불안한 근본 감정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도 본능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겨내는 과정 중에 가장 유효한 게 알매 발달이에요. 우리는 알을 통해서 존재 불안을 잠재울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이잖아.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잖아. 우리가 뭔가를 알면 예측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데 모르면 불가측한 것들을 제일 싫어하잖아, 사람들은. 알면 우리한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어린아이들도 발도르파교에서는 리듬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리듬 생활이 되면 자기 생활 패턴이 예측이 되잖아요. 이게 심적 안정을 크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만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자기 표현을 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얘기 약간 옆으로 나가는 겁니다만 아빠가 주말에만 애 봐주니까 애한테 미안하다 이런 케이스가 많죠.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빠가 주말에만 애를 보니까 애한테 미안하니까 아빠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열심히 놀아줘야지. 그래서 열심히 놀아주는 건 애가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2월 첫째 주는 서울 공원에 가서 놀고, 둘째 주는 에버랜드 가서 놀고, 셋째 주는 잠실 롯데 가서 놀고, 넷째 주는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서 놀고.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주 똑같은 코스에 뒤산에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똑같은 코스에 뒤산에 가는 게 애한테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A는 스스로가 지금 빠르게 성장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암만 똑같은 데를 가도 애 혼자 자기 힘으로 새로운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애는 어떤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이게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만 마음의 안정, 심적 안정이 확보된 상태 속에서만 또 새로운 걸 관찰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매주 다른 데 간다?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애한테 추억을 심어주고 싶다?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인간의 성장 특징을 모르면 뭐랄까요. 어쨌든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애 버리는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빠는 선의로 애한테 막 열심히 해주려고 했는데 실제 애 성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자, 어쨌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정을 얻으려고 하고 이 안정을 얻는 방식이 알매 본능을 가지고 온다. 알매 본능을 가지고 오는데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면 알모로 전환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는 게 메커니즘이 먼저 생각해봐요. 기억이 어디서 옵니까? 반복에서 와요. 감각의 개발은 어디서 오나요? 그것도 반복에서 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든지 반복되는 거 좋아하죠. 노래 불러도 후렴구, 어떤 움직임이 있어도 패턴이 있는 거, 이런 걸 애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돼야 지각이 되거든요. 반복돼야 감각에 익숙해져야 이게 지각으로 들어가고, 지각이 돼야 관념 속에 잔상이 남아. 그럼 이 관념 속에 있는 이 잔상을, 상을 떠올리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이 상을 내가 느낀 거잖아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온 이것을 바깥으로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합니다. 표현하려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뭘 쪼물딱거려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막 어떤 형상을 그려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안의 관념적 상을 밖으로 표현하려고 했을 때 그 무엇보다 인간이 가장 집중적으로 애쓰게 되는 것은 발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성을. 소리로. 애들은 잘 관찰해 보세요. 애들은 자기가 뭐 느낀 게 있고 모방을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 몸으로 표현해 보죠. 막 몸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몸으로 표현하다가 이제 조금 성장하면서 관념적인 느낌,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을 따라하는 건 몰라도 관념적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은 아이들한테, 아동들한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 관념적인 느낌, 내면적인 느낌을 내놓으려고 할 때 그거는 다음에 감각론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감각론의 메커니즘 때문에 소리로 표현하려고 하게 돼요. 소리로. 이 때문에 이제 인간은 타고난 본능에 따라서 언어를 발성하게 되죠. 물론 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하는 건 우주자연의 질서와 오전에 말했듯이 다 연결돼서 생기는 겁니다. 인간 독단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언어가 개념이 되고 사고로 연결되는 과정은 어떻게 형성되나. 자, 이거에 대해서 적답한다는 게 제가 슈타이너는 사고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감각은 세계를 분리해서 인식하게 하고 사고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인식을 통합하는 인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는 결국은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양해 보이는 여러 현상들을 묶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역할입니다. 사고의 역할인데 묶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추상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상화다. 범주 분류하는 거예요. 추상화 별게 아니고 범주 분류하는 겁니다.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광물은 광물대로 이게 범주 분류잖아요. 근데 동양인들의 언어 습관하고 서양인들의 언어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몇 가지 물건들을 딱 주고 이 상관성으로 따라가지고 몇 개 그룹으로 분류해봐라. 그러면 분류가 다른 식으로 한다는 얘기 가끔 들리죠. 근데 바나나, 그 다음에 뭐 파인애플, 그 다음에 뭐 원숭이, 바나나, 감자, 원숭이, 돼지 이렇게 내상이 있어요. 동물 2개, 식물 2개. 분류해봐라. 그럼 어떻게 분류하겠어요? 서양인들은 얘들은 동물, 얘들은 식물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예. 바나나하고 돼지하고 한쪽에 놓고 얘들 동물 아요? 바나나. 원숭이하고 돼지하고 한쪽에 놓고 얘들 동물. 예. 바나나하고 감자하고 한쪽에 놓고 얘들 식물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인들은 그렇게 분류 안 한다는 거야. 바나나하고 원숭이하고 붙이고 돼지하고 감자를 붙인다는 거야. 바나나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돼지가 감자 캐먹지 않냐? 라고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습관적 분류들을 하는 그런 실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언어 습관하고 연결을 해내요. 현대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 명사 중심으로 발달했고 동양은 언어가 동사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거야. 동사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은 어떤 주체와 대상 간의 연결이 중요한 거고 명사 중심은 기본적으로 개체적 특성으로 분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특성, 의식의 어떤 그 사고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인 거죠. 보여주는 실험인데 어쨌든 자, 사고라고 하는 게 감각이 이렇게 막 흐트러뜨려 놓은 걸 사고와 통합을 하는데 이 사고와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 개념입니다. 근데 개념은 전부 추상화거든요. 그러니까 자, 100개의 사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범주 분류를 못하고 흩어져 있으면 인식이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되면 내면화가 안 돼요. 그런데 100개의 사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강력한 범주화에 의해 가지고 뚜렷한 범주화에 의해 가지고 한 5가지로 범주화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100개 개개를 인식할 필요 없고 5가지만 다루면 되거든. 5가지만 다루어가지고 질서나 의미를 부여한 다음 필요하면 풀어내면 되거든요. 개념이 바로 이렇게 5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럼 5개로 묶여있는 걸 또 5개도 많다. 2개로 묶어. 5개를 다시 2개로 분류해. 2대3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추상화시키고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어들을 만들어내면 자 보세요. 개념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집합과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집합입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물들은 원소인 거죠. 예. 그럼 개념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 보따리가 많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보따리의 보따리식으로 어떤 작은 범주의 개념 보따리와 큰 범주를 담을 수 있는 보따리들을 여러 개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사물을
관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큰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 개념 보따리들을 효율적으로 재활 연결하는 방식은 논리적 절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념과 논리에 의해서 대상에 대한 어떤 인식을 보다 복잡하고 보다 어떤 넓고 많은 수의 대상의 질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해지는데, 그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게 바로 사고잖아요. 그래서 개별적 경험은 낱말로 나타나고, 그 낱말 자체도 이미 추상화이긴 하지만 이 추상화의 추상화를 끊임없이 추구해가지고 개념 논리가 발달을 하고, 이 개념 논리에 대한 능숙함을 바탕으로 사고가 발달을 해요.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우리 세미나 과정 중에서는 칸트 철학할 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칸트가 이거는 누구보다도 잘 밝혀놨습니다. 오늘은 대략 이 정도 답변을 드리고, 제가 5시까지 지금 착각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4시 반에 끝이죠? 예.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